내일 3.1절은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는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관련해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법원의 잇따른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일본 전범 기업들과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우리 정부. 이런 가운데 국회에 어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보호 3법이 나란히 일괄 발의된 걸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숨은 법안을 찾아 전해드리는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세아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라는 다소 긴 이름의 태스크포스팀이 조직됩니다. 이름 그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희생자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야심차게 출범했고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나 그 후손들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등 관련 법률이 제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50 신청 접수를 또다시 받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또다시 옛날 같은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또 이런 또 일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법안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는 지금은 다 스톱이에요.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보호 3법이 나란히 일괄 발의된 겁니다. 사할린 동포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그리고 대일 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의 어떤 생활 안정 그리고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먼저 강제동원 피해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이미 존속기한이 만료한 위원회를 재설치하고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면 이를 재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구제 기회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미비로 개점 휴업 상태인 국무총리실 산하 강제동원 피해지원위원회를 다시 가동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주겠다는 겁니다. 함께 발의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같은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해방 당시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던 동포는 4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일본 국적을 상실해 일본으로도 못 가고 1999년 한러 수교 전까진 국내 입국도 불가능해 사할린에 사실상 방치된 채 민족적 차별과 생활고 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법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후손에 대한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지원,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등을 위한 사할린 동포지원위원회 설치, 국내 영주귀국 대상자 범위 확대, 잔류 사할린 한인 지원책 마련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보존, 연구도 아울러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연계해 의료급여와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피해 조사와 자료 보존, 전시 및 연구, 각종 기념사업 등을 통해 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좀 현재까지 미진한 진상조사 작업이 구체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유골 봉안 등에 대해서 정부가 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계기로 미완의 해방에서 완전한 해방으로 나가는 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 발의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지원 3법엔 대표 발의자인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의원들도 모두 동참했습니다. 저는 이 법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3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하고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
3.1 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미완의 해방에서 완전한 해방으로 슬로건이나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지원 3법을 통과시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이 6글자는 어묵했던 일제시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투사들의 핍박과 고난, 그럼에도 꺾이지 않았던, 꺾일 수 없었던 의지와 희생을 역설적으로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첫 번째로 순국한 애국지사가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이 그 주인공인데요. 허위 선생의 외현손 등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 39명이 오늘 우리 법무부를 찾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19년 김인년 3월 1일 3.1 만세운동,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 함성, 대한독립 만세. 한 달여 뒤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국호를 처음 사용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2019년 기해년 올해는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과천 법무부 청사엔 러시아와 중국, 카자흐스탄 등 세계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독립유공자 후손들 39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잃어버렸던 나라, 아버지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 또 그 아버지가 그토록 찾고 싶어했던 나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오늘 국적을 취득하신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적 수여는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를 세웠을 경우 그 후손들의 특별 귀화를 허가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준수하고 오늘 국적을 취득한 39명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의 항거에 의병을 조직해 일본군과 맞서 싸우며 부일 인사를 처단하다 체포돼 1908년 9월 서대문 형무소 사형수 1호로 순국한 의병장 허위, 1909년 안중근과 단지 동맹을 결성한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근거로 무장 독립투쟁을 벌이다 일본군에 체포돼 1920년 순국한 최재현 선생 등 훈포장을 받는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들입니다. У моего деда Чебекена были две великие цели в жизни. Обустроить жизнь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земле России и освободить родину от захватчиков, сделать Корею свободной, независимой, процветающей страной. 어묵했던 일제시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의 탄압을 피해 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스며들어야 했던 신선하고 쓰라린 삶. 몸은 이역만리 타국에 있었지만 마음으론 한 번도 잊지 못했을 조국. 하지만 살아서는 끝내 밟아보지 못한 조국. 왜 할아버지는 고향에 다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강화해서 일하시면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눈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왜 할아버지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꿈에서도 그렸지만 끝내 밟아보지 못한 할아버지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리. 할아버지 생각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이효성 장군께서는 민족의 자주 독립과 나라를 되찾고자 장벽 밀림 속에서 일제와 칼날을 맞대고 총탄을 겨누어가며 혈전에 나서서 28세의 아까운 나이에 순난하셨습니다. 이러한 애국 장군들의 소원이 바로 오늘날의 민주화 자유, 평등의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해외에 흩어진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18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는데 서류 통보가 아닌 국적 수여식을 직접 연 건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올해 시행된 국적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정준수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의 보호 속에서
여러분의 인권과 재산의 안정을 보장받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대한민국에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적을 회복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은 러시아 18명, 중국 13명, 우즈베키스탄 3명, 투르크메니스탄 2명, 카자흐스탄 2명, 쿠바 1명 등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박상기 장관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계속 발굴해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보석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34일 만에 처음으로 외부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검찰 대단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신문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나왔습니다. 오후 1시 2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흰 셔츠에 검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소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포승줄이나 수갑은 하지 않았고 가슴에 수임번호도 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가슴에 수감된 구치소와 수인번호 등이 찍힌 배지를 달고 법원에 출석했던 것과 묘하게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수인번호 1222번을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한번 쳐다본 뒤 이내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14쪽 분량의 보석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석 청구서엔 아내와 아내의 정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미국 오제이 심슨 사건까지 언급하며 불구속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신문은 양 전 대법원장 사법연수원 24기 후배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사법연수원 26기 박남천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 대단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며 모두 부인했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가 대법원장 집무실에 온 건 맞지만 재판거래 같은 공소사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연유라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평과 형평,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 이념이 구현되는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법정이 되길 원할 뿐이라며 직접 보석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직접 증거를 검토해야 해서 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른 수감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사정을 들어 보석을 허가한 사례가 없다며 보석 필요성을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료와 신문 의견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며 보석 신문에 마쳤습니다. 일단 법원 안팎에선 구속 당시와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받아들여지기란 사실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법부에서는 좀 일관성 있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석 신청 자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잡았습니다. 사법연수원 24기 후배 판사를 상대로 한 전직 대법원장의 보석 석방 요청.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신분, 양승태여서 보석을 안 해주는 것도 안 되지만 양승태여서 보석을 해주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양승태 대법원장 보석 신문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피고인 본인의 보석 청구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앉아서 하겠다며 며칠 전에 우리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 내가 수감돼 있는 방 앞을 지나가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로 말문을 이어나갔습니다. 더하고 깎을 것도 없이 발언 원문을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참 대단하다. 우리 검찰은 법원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전 대법원장을 이렇게 구속시켰으니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얘기했다. 그 사람들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 검찰은 법원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법원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다.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자신을 수사해서 구속한 검찰에 대한 못마땅함을 넘어선 원통함과 적개심이 단어 하나하나에서 고스란히 읽혀집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 다시 강한 어조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쨌든 이 공소장에 대해서 나는 대응을 해야 한다. 이 공소사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무에서 무일 뿐이다. 이걸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나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서야 한다. 그 무소불위 검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호미자루 하나도 없다. 그렇게 영민한 그리고 사명감에 불타는 검사들이 법원을 샅샅이 뒤진 증거와 서류가 나한테 장벽처럼 다가온다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술 위에 양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필요성과 보석 석방 당위성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내 임기 동안 내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고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을 따지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무슨 자료인지 보지를 않으면 아예 생각도 기억도 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 20여만 페이지 그것을 내가 지금 책 몇 권을 두기도 어려운 그런 좁은 공간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아마 100분의 1도 검토 못하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과연 형평과 공평에 맞는 것인지 또 우리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구현에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변호인이 검토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박에 대해서도 지금 이 사건으로 가장 아픔을 겪고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본인이다. 재직 기간 있었던 모든 일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인이 아니면 그 전후 관계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본인도 잘 모르는 것을 변호인이 어떻게 알겠나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요약하면 검찰이 먼지털이식 싹쓸이 수사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기소했는데 본인은 구치소에 갇혀서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가 없으니 석방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과 형평, 공평, 진실, 정의 이런 단어들을 중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이가 양 전 대법원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검찰을 무소불위라고 부르는 걸 보니 검찰이 세긴 센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도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줄 몰랐다 였다고 합니다. 여러 생각이 듭니다. 공평과 형평이 지배하는 그 안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고 그럼으로써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법정이 되길 원할 뿐입니다.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의 마지막 진술입니다. 꼭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법원이 그런 법정이 되길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단순 폭행 사건에서 클럽 내 성폭행과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 사건으로 다시 경찰관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진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버닝썬과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과의 유착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지시를 받고 돈을 뿌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민감용 경찰청장 기자 간담회에 배석한 경찰청 관계자의 말입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시를 받고 돈을 받고 배포를 했다는 진술이 나와서 긴급 체포를 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워딩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현직 경찰관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44살 강모 씨와 부하 직원 이모 씨를 긴급 체포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46살 이모 버닝썬 공동대표를 불러 자금 전달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고 영업 정지를 피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전직 경찰관 강모 씨를 통해 경찰에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수사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버닝썬 개장 이후 1년간 112에 신고된 사건이 1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2 신고 현황에 버닝썬과 버닝썬이 위치한 호텔 르 메르디앙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신고 내용도 폭행은 기본, 마약, 성추행, 납치, 감금 등 이른바 죄질이 안 좋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고 대상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는 단 8건에 불과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런 신고들이 접수됐는데 어떻게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버닝썬이 입주해 있던 르 메르디앙 호텔을 소유한 업체 대표 최모 씨가 지난해 4월부터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체 이사였던 이모 씨는 앞서 언급한 전직 경찰관 강모 씨를 통해 강남경찰서에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버닝썬 대표 이모 씨와 동일 인물입니다. 거기에 돈 전달 창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는 현재 모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데 이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문제의 버닝썬에서 대규모 홍보 행사를 연 바 있습니다. 묘하게 서로 연결고리가 다 있고 왠지 한 통 속일지 모르겠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오늘부터 3개월간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민감용 청장은 클럽 등 유흥과 관련해서 이뤄지는 불법과 그를 토대로 해서 생겨나는 2차 범죄, 여러 가지 불법 카르텔 등 경찰관 유착 비리도 단속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와중에 터진 강남 유명 클럽과 관할 경찰의 유착 논란. 네티즌들의 반응은 검경 수사권 조정 꿈도 꾸지 마라. 이런데도 자치경찰제를 한다고 경찰이 경찰 잘도 수사하겠다. 식의 싸늘하디 싸늘한 반응입니다. 아직도 저런 일이 먹어도 뒤탈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차려준 밥상, 스스로 뒤엎는 일 생기지 않도록 경찰이 스스로 결자 해지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빅뱅 승리의 성접대 카톡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승리 성접대 카톡 이게 뭔가요? 네, 그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 네. 그 이사를 지냈던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네. 본명은 이승현 씨인데요. 네. 이 이승현 씨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네. 문자 내용을 보게 되면 승리가 A 씨에게 네.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해라. 네. 지금 여자들을 누가 관리하고 여자애가 누가 있지 뭐 이런 네. 내용들을 물어보고요. 네. A 씨는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경호까지 싹 붙여서 잘 하겠다라고 네. 또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어서 승리가 여자는 뭐 어떤 애들로 하자라는 네. 메시지를 보내고 유 씨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준비하니까 안내해서 호텔 방까지 잘 갈 수 있게 처리해라는 문자를 올리고요. 네. 그러자 A 씨가 남성 2명은 보냄이라고 답을 했는데 아마도 네. 이제 호텔 방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승리 소속사나 승리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네, 지금 승리가 소속돼 있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네.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기자는 뭐 조작된 문자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카톡 내용을 처음 보도한 연예부 기자는 네.
표현이 이제 저속한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네. 뭐 편집이나 조작이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조금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뭐 경찰 조사 결과 뭐 카톡이 조작되거나 허위로 판명되면은 처음 기사 쓴 기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언론의 자유 보장과 함께 네.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판례를 보면 이제 신문이나 언론 매체가 네. 보도를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네.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거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네.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설사 그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네.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얼마만큼의 네.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거꾸로 만약에 승리 카톡이라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 승리나 그 뭐 성접대를 한 여성이나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그 잠자리와 술자리 접대 요구가 인정이 네. 될 경우에는 이제 강요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요된 접대가 또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접대를 시킨 쪽이 우선 처벌 대상이 되고요. 네. 접대를 받은 사람도 접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한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접대가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면 그 접대를 받은 사람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네. 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행위를 말하는데 그 이익에 이런 이제 성상납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준 사람은 이제 배임증죄죄에 해당을 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배임수재와 배임증죄죄가 성립하려면 이제 임무 관련성과 부정한 청탁이 네. 인정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네. 보게 되면 이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뭐 직업을 속여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성은 뭐 돈을 받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면은 처벌이랑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향응의 제공이나 성행위 자체도 네. 뭐 뇌물에 해당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그 이제 성접대와 직무의 대가성, 뭐 인과관계 이런 네.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요지경인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법률방송에선 바퀴 2개라는 이유로 오토바이가 받는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도로 위의 서자, 오토바이에 대한 차별 대우를 폐지해달라는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해당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입니다.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즉 헌법소원 대상 법조항은 도로교통법 제63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외에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과 통행을 막는 해당 조항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청구인의 헌법소원 취지입니다. 이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는 지난 21일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산업으로나 금지로 얻은 사회적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그 통행 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이라도 이런 잘못된 법을 좀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일단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은 배기량 125cc 이상 이륜자동차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분류,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에 관한 등록 및 과세 규정을 보더라도 이륜자동차의 등록과 사용신고 및 과세라는 관점에서도 이륜자동차는 여타 자동차와 법률상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심판 청구 이유에서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의 이런 법률적 지위와 위치를 지적하며 차별적으로 침해당하는 헌법상 권리를 조목조목 적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추구권 침해 관련해선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필요 없는 곳을 경유하거나 교통이 혼잡하고 신호등이 많은 일반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것으로 인해 시간상 손해는 물론 유류대 등 경제적인 부담, 혼잡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부담 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평등권 침해 관련해선 일반 자동차 운전자처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나라에서 요구하는 모든 세금을 내는데 도로 통행에 있어선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청구서는 그러면서 1000cc 미만 경승용차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데 오토바이는 2000cc라도 고속도로에 못 들어가는 점, 같은 이륜 자동차라도 경찰 오토바이는 통행이 가능한데 일반 오토바이만 금지하는 점 등을 적시하며 이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륜 자동차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이륜차를 타고 가게 되면 계속 잘 모르는 국도 같은 데를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결코 그 돌아가면서 행복 같은 걸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죠. 만족스럽지 못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안성일 변호사는 그러면서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은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차선 일반 국도의 예 등을 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일반 도로 상태가 양호해지면서 고속도로와 속도면에서는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하지만 불합리한 통행 제한 때문에 신호등이나 보행자가 없어 더 안전한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끼어들기나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하는 일반 도로를 이용해야 해 거꾸로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안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저도 사실은 라이더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로교통법 63조 때문에 저희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행을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관련해서 안성일 변호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법률방송이 보도한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도로 위에 서자 시리즈 리포트 10개를 증거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받아든 헌재가 해당 청구를 정식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을지 삼게 될 경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비주라고 콧구멍과 콧구멍 사이 위치한 연골을 지칭하는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코 수술을 받았는데 이 비주가 말려 올라가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이른바 들창코가 되었습니다. 병원은 의료과실이 아니다,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의료사고 법률 구조 사례 전해드립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사지마비 1급 장애인인 최모 씨는 평소 양쪽 코가 심하게 막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최 씨는 콧구멍 사이 칸막이 뼈가 휘어져 콧구멍이 좁아져 코막힘이 생기는 비중격 만곡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담 끝에 최 씨는 관련 코 수술을 받기로 했고 입원 수속 직후 전공의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고 각종 동의서를 15분 만에 작성한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에 앞서 최 씨는 비주가 손상되면 코를 풀 수 없으니 필요하면 귀 연골을 사용해서라도 비주 손상을 막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술을 했음에도 코막힘은 별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비주를 절개한 부위가 말려 올라가 들창코가 되는 최 씨가 걱정했던 최악의 사태가 초래됐습니다. 귀 연골이든 자가 연골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귀 연골이든 추가적으로 더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 판단에는 이게 코 모양이 이쁘고 교과서적으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에 최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병원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선 병원의 의료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이 쟁점이 됐습니다. 의사가 임의로 연골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비주가 함몰됐기 때문에 명백한 병원 과실이라는 게 최 씨를 대리한 공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병원 손을 들어줘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씨가 주장하는 손해는 심미적인 영향으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술 동의서의 부작용에 대해 기재돼 있기 때문에 설명 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1심 판단입니다. 억울함을 풀 길 없는 최 씨는 다시 항소를 제기했고 공단은 의료 과실보다는 설명 의무 위반에 집중하는 쪽으로 재판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병원의 입원 기록지, 수술 동의서 등에 비주 교정은 한계가 있음 등의 추상적인 수술 부작용만 기재돼 있고 입원 당일 수술 직전 짧은 시간 내에 동의서를 작성해서 충실히 설명했다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병원 의료 과실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담당인은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입증 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항소심은 병원은 최 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씨를 대리한 공단 서울중앙지부 김준호 공익법무관은 수술 전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만으론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수술에 대한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부작용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로 수술 절차에서 병원 측 설명 의무에 관하여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소송에서 피해자의 승소 비율은 5%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의료사고 소송. 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지레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무슨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변호사님, 이 네 사람 법정 구속 여부가 다 엇갈렸죠? 네,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 하고 법정 구속했고요. 그다음에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혐의 김경수 도지사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년 법정 구속했습니다. 반면 뇌물 등 혐의가 인정됐던 전병헌 전 수석의 경우에는 1심에서 무려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또 군 댓글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관진의 경우에는 1심에서 이것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는데 법정 구속하지 않았죠. 뭐 똑같은 징역형인데 누구는 법정에서 구속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뭐 전병헌의 경우에 재판부는 이제 다른 재판부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뭐 항소심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언급을 남겼고 또 김관진의 경우에도 구속이 능사가 아니다. 뭐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투는 게 타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두고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안희정이나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별다른 얘기 없이 실형을 선고함으로 그냥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보통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하든 발부를 하든 사유를 이렇게 밝히는데 법원이 이거는 뭐 법정 구속은 좀 다른 건가요? 대법원 얘기에 의하면 이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속하면서 따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니까 구속한다 이렇게 뭐 붙여서 구속하는 법정 구속하는 판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경우에 구속하는 건 당연히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법원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 뭐 법정 구속이 당연하다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일반 사건, 흔히 이제 일반 사건 뭐 이런 개념이 없기는 하지만 일반 사건을 하면 실형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법정 구속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좀 이름난 사건들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하지 않는 비율이 조금 더 높거든요. 영장 기각할 때 하고도 좀 비슷한 현상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구속하고 누구는 구속하지 않으니까 이거 일관성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하급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오면 이건 무죄입니다. 네. 그러면 그간 갇혀 있었던 것, 이걸 미결 구금이라고 하는데 미결 네. 구금은 불법인 상태로 구금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구금한 거니까 위법한 구금은 아니라고 보고 네. 이제 형사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은 이제 적법했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해주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게 국가의 불법행위가 되거나 그렇게 구금되는 통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국가배상 청구 네. 그리고 위자료 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뭐 관련 판례 같은 게 있나요? 네, 형사보상 관련 판례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형사보상보다도 더 최근에 이슈가 됐던 뭐 이미 몇 년이 지나긴 네. 했습니다. 사건 중에는 소위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고 네. 있습니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뭐 돌아가신 분들 그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옥고를 치르고 나온 분들이 네.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지 네. 않습니까? 무죄가 선고되면 형사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네. 이 경우에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고문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혐의를 씌워서 사법살인을 한 것이기 네.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배상 책임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할 때 조금 네. 어렵습니다만 불법행위 시점부터 가산합니다. 이게 네.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불법행위 시가 상당히 오래전이니까 네. 지연 손해금이 상당해졌거든요. 네.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시에 신영철 전 대법관이 있던 네. 부에서 이것을 전원합의체로 돌린 다음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다음에 다시 본인부로 네. 돌려서 전원합의체로 의결하지 않고 소부 판결로 네. 사실심 변론 종결 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고 판결하고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를 불법행위 시부터 가산해야 된다고 한 대법관의 의견이 실리지도 않았고 네. 결과적으로 국가가 불법행위를 해놓고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 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부터라는 아주 네. 특이한 판결을 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종국적으로는 그 손해배상을 받으셨던 유족이나 해당 당사자들이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돌려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그 신영철 대법관은 그 촛불 집회 재판부 배당에 관여한 그 대법관 맞죠? 네, 그분이 대법관이 되시기도 했고 이런 굉장히 불쾌한 판결도 한 분이 됐습니다. 뭐 이런 법정 구속은 뭐 좀 자의적 행사를 막을 제도 같은 게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항상 신뢰의 문제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판사가 판사를 신뢰하고 판사가 보기에 이 사람은 구속해야 될지 아니면 네. 그냥 내버려 두고 조금 더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지 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하지 않으면 오히려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 회복을 네. 위해서 차라리 구속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런 네. 거를 일일이 따져서 규정화하는 거는 사실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신뢰 회복의 문제인데 이 신뢰 회복을 네. 해야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깨뜨렸다는 것이 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상식에 맞게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선 대한변협 총회를 겸한 신구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맞는 변협 신구 회장 이취임식은 변협의 최대 행사인데 오늘 총회는 변협 회칙 개정을 놓고 사시 출신들과 로스쿨, 변시 출신 간의 해묵은 알력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년 대한변협 정기총회입니다. 신임 이찬희 변협회장 취임식에 앞서 변협감사 선출을 앞두고 로스쿨 출신 감사 후보와 사시 출신 감사 후보 간의 가시돋친 설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화합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분열은 누가 조장한 것입니까? 상처는 우리가 받았는데 그리고 용서를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로스쿨 변호사의 배우를 향상시키다니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본회의 재정과 업무 수행 감사라는 감사의 제도가 이런 분위기가 무소발의 분위기를 이런 말이 나와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상임이사 등은 협회장이 임명하는데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선출직입니다. 이 감사 선임을 두고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터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로스쿨과 사시 출신, 양측의 이런 갈등은 박상수 변호사 등 로스쿨 출신 대의원 54명이 발의한 변협 회칙 일부 개정안 처리를 두고 극에 달했습니다. 현행 변협 회칙 제8조의 2, 피선거권의 제한 조항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변협회장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협회장, 감사, 대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피선거권의 제한은 오직 회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바꾸었습니다.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삭제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변호사 시험, 변시 출신 변호사들도 대한변협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 상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대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투표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표결조차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대체 대의원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건지. 대한변협은 법원, 검찰과 함께 이른바 법조 3륜의 한 축으로 그 수장인 변협회장은 법무부장과 같은 급의 의전을 받는데 15년 이상 법조인 경력은 최소한의 조치라는 반박입니다. 중간중간에 그냥 사실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의견을 하기 전에 안전을 좀 분리해서 이 사안별로 소개를 하거나 토론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결국 오늘 회칙 개정안은 전자투표냐 거수냐, 표결하는 방법을 표결하는 등 극심한 진통 끝에 찬성 192표, 반대 54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 절차에 의해서 좀 결정해서 전부 투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반대하시면 되잖아요. 전부 다 반대하시면 되죠. 아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열린 감사 선출에선 모두 12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의 후보가 선출됐는데 로스쿨 출신이 2, 사시 출신이 1명입니다. 이처럼 변협 총회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뜻이 관철된 건 총회 대의원 구성 비율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는 모두 21,427명, 이 가운데 사시 출신은 13,891명, 로스쿨 출신은 7,536명으로 사시 출신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변협총회 대의원은 전체 439명 중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로스쿨 출신들이 30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변협회 측 개정안에는 협회장을 총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내용도 새로 삽입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 출신들도 변협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변협회 측 개정안이 변협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의결된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인가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년 뒤 다음 변협회장 선거 때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변협회장에 도전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사구, 사력, 사리라는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되시나요? 저는 사력을 다하다, 라면 사리, 아니면 부처님 진신 사리, 뭐 이런 내용들이 떠오르는데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사구, 사력, 사리, 사자 3인방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입니다. 배우 김혜자 씨가 햇살에 반짝거리는 억새풀 사이에서 엄마의 혼란스러움을 춤으로 표현하는 첫 장면이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된 장소는 충남 태안의 신두리 해안사구로 국내에서 가장 크고 넓은 모래 언덕입니다. 모래 사해 언덕구 한자를 사용하는 사구라는 말은 우리 법령에도 존재합니다. 습지보전법 제18조는 훼손된 습지 주변의 해류, 사구 등의 변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고 보전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관련해서 국립국어연구원은 1992년 사구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선정하고 모래 언덕으로 순화했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권고 27년이 지나도록 우리 법전에선 아직도 사구라는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모래 사자가 들어가는 어려운 법령 용어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사력의 채취 등을 할 때는 관할 시장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규칙 등 건축 관련 자치법규에 많이 나오는 이 사력이라는 단어는 모래 사의 자갈 역자를 씁니다.
그냥 모래와 자갈이라는 단어인데 사력이라고 써놔서 뜻을 헷갈리거나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법제처가 지난해 10월 사력을 어려운 법령 용어로 선정하고 자갈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바뀔지 기약을 할 순 없습니다. 더 쉬운 말로 다듬기 위한 거니까 한국식 한자든 한국 전통 한자든 일본 한자든 간에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이 모래 사자를 쓰는 황당한 법률 용어 더 있습니다. 바로 국어사전에도 없는 일본어 사전에나 나오는 살이라는 단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차의 종류 조항 별표 5에는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사리 채취기 등을 농림용 기계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리, 모래 사의 이롤리자를 사용합니다. 직역하면 모래가 이롭다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살이라는 단어는 자갈을 뜻하는 일본 고유어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치음 표기라고 해서 일본 고유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관습이 있는데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 법전에서 일본 고유어 사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 무슨 한자인 것으로 잘못 오인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일본어 고유어에 치음 표기한 걸 들여온 거니까 이걸 우리가 한자어로 오인해서 쓰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뭐 일반인들은 들었을 때 자갈이란 뜻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구와 사력, 사리, 뜻을 알기 어렵고 그 어원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법률 용어 모래사 3인방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법률방송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 인권위가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사파 등의 인권 차별적 요소들을 모니터링한 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했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가 발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여성은 애나 키우고 집안일이나 하라는 식의 남녀 차별적 표현이 인권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성은 생산하지는 않으면서 소비하는 존재, 남성은 가장으로서 사회를 굴려나가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지적입니다. 남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도 지적됐습니다. 아직도 여성은 약하고 수동적 존재로 그려진 반면 남성은 강하면서도 능동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흑인과 백인, 인종차별적 표현도 여전합니다. 아프리카는 못 살고 낙후된 곳이라는 식의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단체 활동 사파에 나오는 외국인은 거의 대부분 유럽계 백인, 흑인과 동남아시아 친구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 대한 틀에 박힌 표현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엄연히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싱글맘, 싱글데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은 우리 교과서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 감춰지고 배제당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존재는 장애인입니다. 그나마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 묘사될 때도 대개 도움이 필요한 주변인으로 그려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인 또한 대부분 돌봄이 필요한 돌봄을 받는 피동적 대상으로만 묘사될 뿐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우리 교과서엔 없고 전래동화에나 존재합니다. 그 밖에 우리 교과서에 없는 존재들, 왼손잡이, 뚱뚱한 사람, 키 작은 사람 등 이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적이고 자애로움을 묘사하는 소품인 안경은 남성만 쓰고 나옵니다. 안경 쓴 여성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검정교과서보다 국정교과서에 인권적으로 문제 있는 표현들이 더 많다는 것이 인권위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우리 교육부는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걸까요? 어린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존중과 평등, 정의라는 인권의 기본 가치를 배우고 체험해야 한다.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 전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의 말인데 교육부를 포함해 새겨들어야 할 어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